오늘은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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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폭풍국어 이원석 쌤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당시 시인인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에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이 자식이 죽어서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시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할 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100%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에 접근을 해야 쉽게 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누가 말하고 있지? 시에서 누가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바로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서 시적 정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바로 아버지죠. 대상은 누군지 죽은 아이겠죠? 그러면 정황이 나옵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그런 정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애상적, 슬프죠? 그런 정서, 주된 정서, 슬픔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창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접했을 때도 이렇게 누가 말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다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리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누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자, 유리에 왜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릴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늦은 밤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창가에 기대에 앉아 있어요. 열없이 붙어서서, 이 열없이라는 건 맥없이, 힘없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힘없이 유리창에 붙어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왜일까요?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창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입김이 생기게 되겠죠? 뿌옇게 입김이 어른거립니다. 그것을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김이라는 것이 내가 숨을 내뱉으면 커졌다가 숨을 들어 마시면 다시 작아지죠, 입김이. 그랬다가 또 내뱉으면 커지고, 이렇게 펴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새의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당시 표기라서 파닥거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마치 나에게 길들은 양. 마치 길들은 양이라는 건 길든 것처럼이란 뜻이죠. 나에게 길들은 것처럼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뭐가요? 차고 슬픈 것이.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유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유리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 지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했죠? 자, 밖은 어둠입니다. 죽음의 세계죠. 그리고 여기는 집안이에요. 여긴 이승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자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저승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단절의 역할을 해주는 게 유리창이죠. 유리창에 아이의 영상이 비친다고 해도 내가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단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입김이 흐려지는 거고, 그 입김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바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절의 역할을 하지만 만남의 매개체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죠. 자, 차고 슬픈 것이 뭘까요? 선생님이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감정의 대입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감정 혹은 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두 개를 같이 병치시켜 놓는다는 건 나란히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나란히 붙여놓음으로써 감정의 절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슬픈 것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온도로 생각하면 어떤 게 슬픈 걸까요? 뜨겁겠죠. 우리 이런 말 있죠?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쵸? 슬픈 감정이란 뜨거운 감정이에요. 가슴이 타는 것 같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막 울고 싶죠? 이런 감정은 다 어때요? 터질 것 같은 뜨거운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뭐라고 붙여놨어? 차고 슬픈 것이라고, 차갑다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때요? 슬픔을 꽉 억누르는 듯한, 잡아주는 듯한, 절제하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고 슬픈 것이,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계속 보죠.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 아까 말했지만 입김이 바로 이 차고 슬픈 것의 원관념입니다. 입김이죠. 입김을 흐리우니 마치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자, 이 새처럼 보이는 이 영상을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죽은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펜을 골라봤는데요. 선생님이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좀 많이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죽은 아이를 나타내는 시어. 지금 차고 슬픈 것, 언날개, 요 두 가지 얘기했죠.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입김을 보니까 거기서 마치 내 죽은 아이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죠. 예, 왜? 죽은 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서 자꾸 지우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도 있었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감정의 이제 절제를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 이 중에서 죽은 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답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였습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와 나가고 밀려와 부딪힙니다. 자, 이 새까만 밤은 뭘까요? 바로 죽음의 세계죠. 아무리 지우고 보고 닦고 보고 해도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 새까만 밤만이 보일 뿐이죠. 슬프겠죠? 눈물이 글썽일 겁니다. 그때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힙니다. 자, 이 물먹은 별은 뭘까요? 별이 어떻게 물을 먹죠? 자, 이거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다가 어떤 발광체, 빛나는 물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빛나는 물체가 이렇게 꿀럭꿀럭꿀럭꿀럭 마치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죠. 바로 시적 화자는 눈물이 글썽이는 상태로 밤하늘의 별을 봤을 겁니다. 그러자 그 별이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슬픔에 빠진 것처럼 꿀럭꿀럭꿀럭꿀럭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물먹은 별이라는 시어로 표현한 거죠. 물먹은 별이 그런데 반짝 보석처럼 백혀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내가 눈물이 글썽이는 상태로 별을 보고 있다가 반짝,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눈을 깜빡인 거죠. 그러자 눈물이 깜빡임과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와서 박힐까요? 땅에 박힐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떨어진 눈물이, 물먹은 별을 담고 있는 이 눈물이 반짝 보석처럼 나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죠. 이 슬픔을 시인은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계속 보죠.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그랬어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 이건 어떤 심사일까요? 자,
외로운 것은 황홀하지가 않아요. 그쵸? 외로운 것은 쓸쓸하고 어둡고 괴로운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게 황홀하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게 황홀한 게 아니라 외로운 게 황홀하다고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가 되는 시어들을 같이 묶어놨죠. 이럴 때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시어를 같이 묶어놨을 때 사랑하는 게 황홀하지 왜 외로운 게 황홀해? 역설법. 다른 말로 모순형용.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같은 이치에 병치시킴으로써 감정의 절제 효과를 가져오는 감정의 대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범위가 더 크고요. 그렇죠? 그 안에 역설법이라는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역설법도 되고 감정의 대위법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차고 슬픈 것은 감정의 대위법만 되는 것이고요. 알겠나요?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왜 외로운 황홀한 심사예요? 그쵸? 아이가 없으니까 외로워. 그렇지만 유리창을 닦으며 거기서 죽은 아이의 영상을 봐. 황홀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어. 왜? 아이가 폐결핵으로 폐질환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나온 언날개의 이미지처럼 아이를 마지막에 뭐로? 산새로 표현하고 있죠. 니는 삼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입김의 이미지가 새의 이미지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죽은 아이 이미지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가 감정의 절제를 이루고 있지만 마지막에 하면서 감정의 노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리창 이것만 알고 갑시다. 첫 번째,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차고 슬픈 것과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해당되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나타내는 시어 네 가지예요.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요 네 개에다가 새까만 밤까지 해서 5개를 놓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틀린 거 새까만 밤이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했다. 자, 감정의 절제는 바로 유리창의 테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유리창의 이중적 이미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중적 의미, 첫째는 죽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뭘까요?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겠죠. 오늘은 이상.